북한에서 장사가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평양 대동강구에서 중국산 물건을 파는 장사로 가족을 먹여 살리던 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아이들 밥을 먹이고 대학 준비도 시켜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여름 보이부가 그의 집 문을 두드렸고 일가족은 열흘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목숨을 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평범한 가족을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몰아넣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성철이라고 합니다. 45살이고요. 아내 미숙이와 딸 지혜, 아들 현우. 이렇게 네 식구가 평양 대동강구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집은 대동강이 보이는 작은 골목에 있었어요. 아침마다 강바람이 불어오면 아이들이 좋아하던 게 기억납니다. 저는 원래 섬유 공장 노동자였고 아내도 식료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 시절엔 말이죠. 배급만 제대로 나왔어도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90년대 중반 이후로 배급이라는 게 거의 끊겼어요. 공장에 나가도 월급은 나오지 않고 그저 출근부에 도장만 찍는 날들이었습니다. 큰딸 지혜는 18살로 김일성대학 진학을 꿈꾸던 모범생이었고 작은아들 현우는 15살로 학교 축구부에서 뛰던 밝은 아이였습니다. 명절이면 내 식구가 작은 밥상에 둘러앉아 옥수수밥에 김치 한 접시 놓고도 웃으며 먹곤 했지요. 함흥에 계신 제 어머니는 76살로 홀로 사셨는데 매달 쌀 한 포대라도 보내드리고 싶은 게 아들 마음이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도 장마당으로 살기를 찾아야 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인데요. 처음엔 중국에서 넘어온 라면이나 과자를 소량으로 팔다가 몇 년 지나면서 장사가 커졌습니다. 중국산 옷과 신발, 생활용품을 도매로 사다가 평양 여러 장마당에 공급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당에 정식으로 등록한 사업이었습니다. 뇌물도 꼬박꼬박 바쳤고 간부들 눈치도 보면서 조심조심 살았지요. 장사가 잘 되니까 아이들 밥은 먹일 수 있었습니다. 지혜에게 대학 갈 준비를 시켜줄 수 있었고 현우에게 축구화도 사줄 수 있었어요. 함흥 어머니께도 매달 쌀과 옷을 보내드렸습니다. 가끔 주말이면 아이들 손잡고 모란봉에 나들이도 갔고요. 딸이 아빠, 우리 가족 이렇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자 하던 말이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 가족의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북에서는 말이죠. 너무 잘 살아도 안 되는 겁니다. 눈에 띄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평범하게 아이들과 웃으며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 아이들 밥 먹이고 내일 또 살아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체제가 어떻고 자유가 어떻고 하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어요. 그냥 우리 가족 네 식구가 건강하고 어머니가 편안히 계시고 그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서 우리 생활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어요.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간부들도 있었고 저처럼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어느 날 장마당 입구에서 보안원이 한 아주머니를 잡아가는 걸 봤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드라마 CD를 팔았다는 이유였어요. 그 아주머니는 울면서 배고파서 판 건데 이것밖에 팔 게 없는데 하고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옆에서 간부 자식들은 버젓이 중국산 스마트폰을 팔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들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아니 정확히 말하면 힘이 있는 집안이면 법도 소용없다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저도 장사를 하면서 간부들에게 뇌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처음엔 술 한 병, 담배 한 보루였는데 점점 요구가 커졌어요. 요즘 장사 잘 되지? 우리 딸 결혼하는데 돈 좀 보태줘야겠어 하는 시기였습니다.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당장 사업 허가가 취소됩니다. 불법 거래했다고 잡혀갈 수도 있고요. 어느 날 저와 비슷하게 장사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철수라고. 저보다 2살 위였는데 가족이 5 식구였어요. 철수는 중국산 신발을 도매로 가져다 파는 일을 했습니다. 장사가 잘 돼서 집도 조금 크게 얻고 아이들 학교도 잘 보냈지요. 그런데 2023년 초 철수네 가족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어디 여행이라도 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더군요. 죄목이 뭔지 아십니까? 자본주의 사상에 물들었다는 거였어요. 그저 성실하게 장사해서 돈 좀 벌었다는 이유로 일가족이 사라진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도 철순애처럼 되는 거 아닐까? 아내도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당신, 우리 조심해야 해요.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 게 우리는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굶지 않으려고 아이들 밥 먹이려고 성실하게 일했을 뿐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고 떨어야 하는 건가요? 왜 간부들한테 계속 뇌물을 바쳐야 하는 건가요? 딸 지혜가 어느 날 아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친구네는 매일 굶는데 간부 자식들은 잘만 사는 것 같아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이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체제가 얼마나 불공평한지를. 그래도 전 아이들한테 쉿, 그런 말 밖에서 하면 안 돼. 알았지? 하고 입을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었으니까요. 의심하면 안 되고 불평하면 안 되고 그저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하는 곳. 그 시절 저는 매일 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우리 아이들이 이런 세상에서 평생 살아야 하나?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속으로만 사귀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눈을 뜬 진실은 다시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 철순의 가족이 사라진 이후 우리 집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마음 편히 웃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2023년 여름 보이부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김성철 동무. 장사가 잘 되는 모양이던데 요즘 어디서 물건을 들여오나 하고 물어보더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중앙위원회에 정식 등록한 사업입니다. 서류 다 있습니다. 하고 말했지만 그 사람은 비웃듯이 서류가 있으면 뭐해? 우리가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되는 거지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며칠 후 딸 지혜가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아빠, 선생님이 그러는데 우리 집이 자본주의 사상에 물들었대요. 대학 추천서 못 써준대요. 18살 딸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김일성대학 가는 게 꿈이었는데 한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아들 현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 축구부 코치가 현우야, 미안하다. 내가 잘하는 건 아는데 상부에서 내 집안 문제가 있다고 하네. 체육 특기생 추천 못 해주겠다 하더랍니다. 15살 아이가 운동화 끈 묶다 말고 그냥 울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보이부의 압박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요즘 외화벌이 잘하는 사람들 단속이 심해. 중국과 불법 거래한 사람들 다 조사 들어간다더라.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귀띔해줬어요. 누가 봐도 우리 집을 겨냥한 말이었습니다. 뇌물 요구도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성철이 요즘 힘든 거 아는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나. 이번 달엔 좀 더 내야겠어. 미화로 500불 정도. 그게 당시 우리 한 달 수입의 절반이었습니다. 안 주면 당장 사업이 끝나는 거였죠. 함흥에 계신 어머니께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으시고 물건을 보내려 해도 받는 사람이 없다고 돌아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보이부에서 어머니 댁에도 다녀갔더군요. 내 아들이 무슨 장사를 하는지 아냐? 자본주의에 물든 놈이다 하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76살 노모를 이렇게까지 괴롭힐 필요가 있을까요? 저녁마다 내 식구가 밥상 앞에 앉아도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처럼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 있었어요. 하며 제잘거리던 아이들도 조용했어요. 지혜는 방에 들어가 혼자 울고 현우는 축구공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밤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거예요? 그저 아이들 밥 먹이려고 열심히 일한 게 죄인가요? 아내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어요. 저도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 가족이 다 죽는다. 아이들 미래도 없고 우리 목숨도 위태롭고
늙으신 어머니마저 고통받고 계시는데 이걸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요? 장마당에서 들은 이야기가 자꾸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요즘 중국 넘어가는 사람 많다던데 거기서 한국까지 가면 살 수 있다더라. 예전엔 상상도 못할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철순애처럼 일가족이 사라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생각했습니다. 탈출할 것인가? 참고 살 것인가? 하지만 참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보위부는 이미 우리를 찍어놨고 아이들 미래도 막혔고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만은 살려야 한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은 2023년 8월 15일 새벽 4시였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쿵쿵쿵.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보위부 사람들이 대여섯 명 들이닥쳤어요. 김성철, 따라와.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보위부 조사실에서 3일을 보냈습니다. 너 중국과 불법 거래했지. 외화를 빼돌렸지. 반동 사상 문화를 유포했지. 하루에 10시간씩 신문을 받았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저 안 했습니다. 정식으로 등록한 사업입니다. 하고 반복했습니다. 셋째 날 밤 담당 보위원이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성철아,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한 건 다른 놈들도 다 하는 거야. 근데 너희 집이 너무 잘 사니까 본보기로 삼으려는 거지. 이번 9월에 공개 처형 몇 건 예정돼 있어. 너희 가족도 그 명단에 올라갔어.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공개 처형이라니 철순애처럼 우리 가족도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아예 죽는다는 얘기였어요. 그것도 9월, 보름도 안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일가족 다 관련자야. 내 마누라도, 내 딸도, 내 아들도 전부 자본주의 사상에 물들었다고 조사 들어갈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이들까지. 제가 죽는 건 그렇다 쳐도 18살 딸과 15살 아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날 밤 기적처럼 석방됐습니다. 아내가 집 전체를 팔고 모은 돈으로 뇌물을 줬더군요. 3일 후 다시 와 하는 말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일이면 8월 18일, 9월 처형까지 보름도 안 남은 시간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와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 식구가 작은 방에 둘러앉았어요. 얘들아, 아빠가 할 말이 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우리 북을 떠나야 한다. 이대로 있으면 우리 가족 다 죽는다. 딸 지혜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아빠,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어떡해요? 가슴이 미어졌지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는 미안하지만 모시고 갈 수 없다.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국경을 넘을 수가 없어. 아들 현우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친구들은요? 학교는요? 현우야, 미안하다. 하지만 여기 있으면 내가 학교도 못 가. 아빠가 너희를 지켜야 한다.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함께 갑시다. 우리 네 식구 함께 살아요. 그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좋아. 우리 함께 살자. 아이들을 살리자. 그날부터 미친 듯이 준비했습니다. 장마당에서 알던 브로커에게 연락했어요. 일가족 4명. 중국 거쳐 한국까지 갈 수 있나? 돈만 있으면 된다. 1인당 미화 3,000불. 모두 합쳐 12,000불.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집에 있던 물건 다 팔았습니다. 장롱도, 텔레비전도, 아내 반지도, 제 시계도. 그렇게 3일 동안 돈을 모았어요. 아이들에게는 옷 한 벌씩만 챙기라고 했습니다. 무겁게 가져가면 국경 못 넘어. 최소한만. 8월 20일 밤, 함흥 어머니께 마지막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당분간 연락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왜? 무슨 일이냐? 그냥 일이 좀 생겨서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딸은 학교 졸업 사진을, 아들은 축구공을 가져가고 싶어 했지만 말렸습니다. 무거워. 우리 목숨이 달린 일이야. 대신 가족 사진 한 장만 품에 넣었습니다. 할머니도 함께 찍은 명절 사진이었어요. 8월 20일 밤 11시, 내 식구가 집을 나섰습니다.
돌아보니 작지만 따뜻했던 우리 집이 보였어요. 대동강이 보이던 그 창문,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마당. 아빠, 다시 못 오는 거예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린 살아야 해. 브로커를 따라 신의주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내 식구가 손을 꼭 잡고 달빛 아래서 마지막으로 평양을 바라봤어요. 미안합니다, 어머니. 살아만 있으면 다시 뵙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탈출이 시작됐습니다. 8월 22일 새벽, 우리는 압록강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신의주까지 가는데 꼬박 이틀이 걸렸어요. 기차도 타고, 걸어도 가고, 브로커가 준비한 트럭 짐칸에 숨어 가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서 떨었지만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어요. 지혜가 동생 현우 손을 꼭 잡고 괜찮아, 우리 함께야 하며 다독였습니다. 압록강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솔직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생각보다 넓었어요. 8월이라 물이 많이 불어 있었고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건너야 해. 경비대 교대 시간이거든. 딱 20분 안에 건너야 돼.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애들이 헤엄칠 수 있을까요? 지혜는 그나마 학교에서 수영을 배웠지만 현우는 헤엄을 잘 못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동생 챙길게요. 지혜가 의젓하게 말했습니다. 18살밖에 안 된 딸이 그렇게 어른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밤 11시 30분, 브로커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이야. 소리 내지 말고 따라와. 내 식구가 강둑으로 내려갔습니다. 강물이 차가웠어요. 8월인데도 발이 시릴 정도였습니다. 자, 출발한다. 절대 소리 내지 마. 불빛 보이면 물속에 엎드려. 브로커가 앞장서고 우리 가족이 뒤를 따랐습니다. 저는 현우를, 아내는 지혜를 챙기기로 했어요. 물에 들어가는 순간 현우가 아빠, 무섭다 하고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있잖아. 아빠 등에 엎여. 15살 아들을 등에 업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지혜 손을 꼭 잡고 천천히 따라왔어요. 물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허리까지, 가슴까지 차올랐어요. 현우가 무거웠지만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우야, 조금만 참아. 조금만 가면 돼. 아들이 제 등에서 떨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경비대였습니다. 브로커가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모두 물속에 엎드리라는 거였어요. 숨 참아. 내 식구가 물속에 엎드렸습니다. 코까지 잠겨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경비대가 강둑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발, 제발 지나가다오. 옆에서 현우가 물에 빠질 뻔해서 황급히 붙잡았습니다. 아들이 물을 들이켰는지 기침하려는 걸 입을 막았어요. 조금만 참아라. 1분이 마치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불빛이 멀어졌어요. 브로커가 다시 신호를 보냈고 우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현우가 힘이 빠져서 물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아빠! 하고 소리칠 뻔한 걸 겨우 참았어요. 제가 황급히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잡았어. 아들이 제 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내지 못하고 조용히 우는 15살 아들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뒤에서 아내가 지혜와 함께 힘들게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네, 조금만 더요. 아내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네 식구는 그렇게 서로를 붙잡고 강을 건넜어요. 드디어 건너편 강둑이 보였습니다. 발이 땅에 닿았어요. 중국이야. 중국 땅이야.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아내와 눈이 마주쳤어요. 둘 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들도 울고 있었고요. 강둑에 올라와 뒤를 돌아봤습니다. 압록강 건너편에 북한이 보였어요. 그곳에는 함흥 어머니가, 형님 가족이, 우리가 살던 집이, 추억이 모두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살아만 있으면 다시 뵙겠습니다. 내 식구가 북쪽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안전한 거예요? 아직 아니다. 중국에서도 조심해야 해. 하지만 일단 강은 건넜다. 지혜가 동생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우리 해냈어. 우리 가족 함께 해낸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해냈습니다. 일가족 4명이 손을 놓지 않고 서로를 붙잡고
압록강을 건넌 겁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제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재촉했습니다. 빨리 움직여. 중국 공안한테 잡히면 북으로 다시 보내줘. 젖은 옷을 입은 채 내 식구는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자유를 향해, 살아남기 위해. 중국 땅을 밟았지만 자유를 얻은 건 아니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데려간 곳은 단둥 근처 작은 조선족 마을이었어요. 여기서 한 6개월 숨어 지내야 해. 중국 공안 단속이 심하거든. 한국 가려면 돈도 더 모아야 하고. 6개월이라니 그렇게 오래 숨어 지낼 수 있을까 걱정됐습니다. 조선족 교회 목사님 댁 지하실이 우리 보금자리가 됐어요. 창문도 없는 작은 방에 내 식구가 붙어 지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저 살았다는 안도감에 잠만 잤어요. 압록강 건너던 날 밤에 긴장이 풀리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목사님이 우리를 돌봐주셨어요. 같은 핏줄이잖아요. 당연히 도와야죠. 밥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아이들 공부할 책도 구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계속 신세만 질 수는 없었어요. 한국 가려면 1인당 또 3,000불씩 필요했거든요. 2주일쯤 지나자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 제가 아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 구했어요. 새벽에만 나가시면 돼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새벽 4시부터 아침 8시까지 중국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45년을 살면서 설거지로 돈을 벌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도 일을 구했습니다. 조선족 할머니 댁에서 청소하고 빨래하는 일이었어요. 우리 나이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이야. 아내가 한숨을 쉬었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가장 힘든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지혜와 현우는 낮에는 지하실에만 있어야 했어요. 밖에 나가면 안 됐습니다. 중국 공안이 탈북자 단속을 하고 있었거든요. 18살, 15살 아이들이 햇빛도 못 보고 방 안에만 갇혀 지내는 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어느 날 현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밖에 나가고 싶어요. 축구하고 싶고 친구들도 보고 싶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달랠 수밖에 없었어요. 현우야, 조금만 참아. 한국 가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 지혜도 힘들어했습니다. 아빠, 제가 대학은 갈 수 있을까요?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김일성대학 가는 게 꿈이었던 딸이 이제는 한국에서 대학을 갈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었어요. 걱정 마. 한국 가면 다 방법이 있어. 아빠가 알아볼게.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마을에 중국 공안 단속이 들어왔어요. 탈북자를 색출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목사님이 급히 오셔서 오늘은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공안이 근처까지 왔어요. 하고 귀띔해 주셨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내 식구가 숨죽이고 있었어요.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고 그저 조용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공안이 집을 수색하는 소리였습니다. 현우가 무서워서 떨었고 지혜가 동생을 꼭 안아줬습니다. 이 집에 탈북자 있다던데? 아니에요. 우리 가족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공안에게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발견되면 우리는 다시 북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럼 공개 처형이에요. 다행히 공안은 지하실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 조용해졌어요. 목사님이 내려오셔서 다 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숨을 쉴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애들이 너무 불쌍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빨리 한국 가야 해.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 5달 동안 모은 돈이 거의 1만 불이 됐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한국 갈 수 있는 돈이었어요.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이제 떠나려 합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형제님, 한국 가서 꼭 잘 사세요. 아이들 잘 키우시고. 중국에서의 6개월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자유로운 땅이라고 왔지만 사실은 또 다른 감옥이었어요. 밖에도 못 나가고 사람도 못 만나고 언제 잡힐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지혜와 현우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한국만 가면 된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어요. 2024년 2월
우리는 다시 짐을 꾸렸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으로 가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2024년 2월, 우리는 한국으로 가는 긴 여정에 올랐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바로 한국 갈 순 없어요. 라오스 거쳐서 태국 가야 해요. 거기서 한국 대사관 가면 됩니다. 라오스라니 지도에서나 봤던 나라였어요. 거기까지 어떻게 가냐고 물었더니 화물차 타고 걸어서 배 타고 가야죠 하더군요. 2월 10일 밤, 내 식구가 화물 트럭에 올랐습니다. 짐칸 안쪽 깊숙한 곳에 숨었어요. 상자들 사이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숨소리도 내지 마세요. 국경 검문소 지나갈 때까지. 브로커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어둡고 좁고 숨이 막혔어요. 현우가 아빠, 답답해 하고 속삭였지만 참으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시간을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다리도 저리고 허리도 아팠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국경 검문소를 지날 때였습니다. 트럭이 멈췄어요. 중국 공안들이 짐을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옷이요. 공장에 납품하는 옷입니다. 내 식구가 숨을 죽였습니다. 지혜가 동생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조금이라도 소리 나면 끝이었습니다. 좋아. 가. 공안이 말했고 트럭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흘을 트럭에서 보냈습니다. 중간중간 멈춰서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갔지만 대부분은 짐칸 안에 있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조금씩 희망으로 차올랐습니다. 한국만 가면 된다. 조금만 더 참자. 라오스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또 다른 브로커를 만났어요.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해요. 정글 길로 가야 합니다. 정글이라니. 45년 인생에 정글을 걸어볼 줄이야. 내 식구가 정글 길을 걸었습니다. 풀도 우거지고 벌레도 많고 길도 없었어요. 지혜와 현우는 지쳐서 자꾸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얘들아, 조금만 더. 엄마 아빠도 힘든데 너희는 젊지 않냐? 하고 격려했지만 솔직히 저희 부부도 한계였어요. 이틀을 걸어서 메콩강에 도착했습니다. 저 강 건너면 태국이에요. 브로커가 작은 배를 준비했어요. 내 식구와 다른 탈북자 가족 몇 명이 함께 탔습니다. 배가 너무 흔들려서 현우가 멀미를 했어요. 아빠, 토할 것 같아. 참아라. 조금만 더. 밤중에 강을 건넜습니다.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지혜가 아빠, 무섭다 하고 말했습니다. 18살 딸이 이렇게 고생하는 게 미안하고 안쓰러웠습니다. 지혜야, 용감하게 참아줘서 고맙다. 아빠가 너 평생 지켜줄게. 태국 땅을 밟았을 때는 2월 25일이었습니다. 중국 떠난 지 보름 만이었어요. 온 가족이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옷은 더러워지고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제 방콕 가서 한국 대사관만 가면 돼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방콕까지는 차로 이동했어요. 창밖으로 태국 거리가 보였습니다. 자유로운 사람들, 밝은 불빛, 평화로운 풍경. 현우가 와, 여기는 밤에도 이렇게 밝아. 하고 신기해했어요. 3월 1일, 우리는 방콕 한국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저희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주십시오. 내 식구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가 주저앉아 울었어요. 지혜와 현우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7개월 만이었습니다. 북한 떠난 지 7개월 만에 우리는 대한민국을 만난 겁니다. 대사관 안에서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얼마 만에 먹는 따뜻한 밥인지. 김치도 있고 된장찌개도 있었어요. 여보, 이게 우리말이에요. 우리 음식이에요.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 우리는 이제 안전했습니다. 직원분이 말했습니다. 곧 한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기다림은 힘들지 않았어요. 이제는 정말 끝이 보였으니까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 그곳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내 식구가 손을 맞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흥 할머니, 어머니 건강하세요. 언젠가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의 긴 여정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2024년 4월, 우리 가족은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느낌을 뭐라 설명해야 할까요? 7개월 전 압록강을 건너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중국에서 숨어 지내고 정글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식구가 공항 바닥에서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우리 해냈어. 우리 가족 살아남았어. 먼저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생활 배우는 곳이라더군요. 석 달 동안 한국말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처음 마트에 갔을 때가 기억나요. 쌀이 가득한 걸 보고 아내가 울었습니다. 여보, 여기는 쌀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 북에서는 쌀 한 포대 구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편의점도 신기했습니다. 24시간 문을 연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밤 12시에도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다니. 현우가 아빠, 여기는 진짜 자유로운 나라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 이게 자유구나 싶었어요. 아이들도 학교에 갔습니다. 지혜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저 꼭 대학 갈 거예요. 한국에서 공부해서 나중에 북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김일성 대학은 못 갔지만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꾸는 딸이 대견했습니다. 현우는 중학교에 편입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이 말투가 다르다고 놀렸대요. 너 말씨 되게 옛날 사람 같다 하고. 아이가 많이 속상해했지만 금방 적응했습니다. 축구부에도 들어갔어요. 아빠, 여기는 축구화도 학교에서 주고 코치 선생님도 잘 가르쳐 주세요. 북에서보다 훨씬 좋아요. 저와 아내도 일을 구했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일하고 아내는 식당에서 일했어요. 북에서 장사하던 때보다는 힘들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누가 감시하지도 않고 매물 바칠 필요도 없고 언제 잡혀갈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정부에서 작은 아파트도 받았습니다. 방 2개짜리였어요. 북에 있던 집보다 작았지만 우리 집이었습니다. 저녁에 내 식구가 밥상 앞에 앉아 밥 먹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 있었어요. 하며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소리, 예전 평양에서 듣던 그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움도 컸습니다. 밤마다 함흥 어머니 생각에 잠을 못 이뤘어요. 지금 어떻게 지내시나, 건강하신가, 우리가 탈북한 거 알고 얼마나 놀라셨을까. 형님네 가족은 괜찮은가, 혹시 우리 때문에 피해를 본 건 아닌가. 그런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봤습니다. 장마당 쌀값이 올랐다더라. 단속이 더 심해졌다더라.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거기 계신 어머니와 형님이 떠올랐어요. 지혜가 옆에서 아빠,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하고 울었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휴대폰도 신기했습니다. 북에서는 인터넷도 못하고 외부 세계 소식도 몰랐는데 여기서는 세계 뉴스를 바로 볼 수 있었어요. 현우가 유튜브로 축구 영상 보면서 와, 이런 게 다 있어. 하고 신기해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지금 우리는 한국 사회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습니다. 말투도 많이 바뀌었고 한국 문화도 많이 배웠어요. 지혜는 검정고시에 합격해서 대학 입학 준비 중이고 현우는 학교 축구부에서 주전 선수가 됐습니다. 가끔 북에서 온 다른 탈북자들을 만나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니 이야기가 잘 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았네요. 그러게요. 기적이에요. 서로의 고생담을 들으며 위로받곤 합니다. 이제 우리의 바람은 하나입니다. 통일이 되는 거예요.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 우리가 다시 고향에 갈 수 있다면, 함흥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면, 지혜와 현우가 할머니를 뵐 수 있다면, 그게 우리 가족의 꿈입니다. 현우가 물어요. 아빠, 통일 정말 될까요? 그럼, 될 거야. 우리 세대에는 못 보더라도 너희 세대에는 꼭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열심히 공부하고 힘을 길러서 통일을 준비해야 해. 북에 계신 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자유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일가족이 손잡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견디세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자유롭게 만날 날이 올 겁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께도 말하고 싶습니다. 북에서 온 사람들을 따뜻하게 봐주세요. 우리도 같은 민족이고 같은 핏줄입니다. 말투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더라도 결국 우리는 하나예요. 저는 이제 46살입니다. 인생의 반을 북에서, 반을 이제 남에서 살게 됐네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꿈꾸고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게 부모로서 제일 큰 행복입니다. 매일 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흥 어머니 건강하게 해주세요. 형님네 가족도 지켜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어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가족이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유는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찾아온 이 자유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